한국 눈길이라면 정말 치가 떨려요.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요. 한국이라는 말에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꽤 권위자로 이름을 날리는 교수인데요. 이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특이한 사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시카고 기상청 수석 기상학자 레이첼 윈터스입니다. 폭설과 한파 예측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겐 한국과 관련된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눈이 올 때면 36년 전 그 겨울이 생각나요. 1988년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시절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죠. 서울대학교 자연과학관 4층에 있는 기상학과 연구실은 늘 조용했어요. 첫날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창가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 담당 조교 이수현이었죠. 수현 씨는 영어로 인사를 건넸는데 발음이 너무 독특해서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Hello, I'm 수연, nice to meet you라고 했는데 마지막 미트를 미드라고 발음해서 한참을 고개를 갸웃거렸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고 수연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날씨와 기상학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에 연구는 시작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수연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고 한국말로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알고 보니 그건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죠. 연구실에서의 소소한 오해들은 매일같이 이어졌어요. 제가 이 데이터가 이상하네요 라고 말하면 수현은 맞아요,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다는 말을 강하다라는 말로 잘못 알아들은 거죠. 하지만 이런 오해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비 관련 에피소드였어요. 어느 날 수연이 저에게 우산 가져왔어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했죠. 그러자 수연이 손짓 발짓으로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저는 그게 눈이 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했죠. 한국의 겨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장갑까지 끼고 연구실에 왔는데 알고 보니 그냥 가랑비가 조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연구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고 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눈과 비라는 단어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됐죠. 날이 갈수록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수연은 매일 아침 영어 단어 하나를 외워왔고 저는 한국어 인사말부터 하나씩 익혀갔어요. 안녕하세요가 처음으로 제대로 발음할 수 있었던 한국어였습니다. 연구실 화이트보드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독특한 필기들이 가득했고 다른 연구원들은 우리만의 이런 특별한 소통 방식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서툰 언어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겨울의 첫 눈처럼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한국 문화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갔어요. 연구실 동료들이 가져다준 김밥을 처음 먹어본 날 그 맛에 놀라 연신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현은 제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걸 알고는 매일 새로운 음식을 추천해 주었죠. 하지만 처음으로 겪는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시카고의 추위에 익숙하다고 자부했지만 한국의 겨울은 달랐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더 낮게 느껴졌고 그렇게 첫 향수병이 찾아왔죠. 어느 날은 연구실에서 혼자 펑펑 울고 있었는데 수연이 울고 있는 절 발견했어요. 순간 너무 창피했지만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감기에 유자차가 특효라며 살며시 미소 지었죠. 그날 이후로 수연은 제 건강을 더욱 살뜰히 챙겼어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와서는 꼭 반을 나눠주었고 추운 날에는 핫팩을 손수 준비해 주었습니다. 연구실 책상에는 항상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죠. 폭설 데이터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서 작업할 때면 수연은 절대 저 혼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보며 한국의 폭설 특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특별했죠. 수연은 한국의 폭설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어요. 마치 짝사랑하는 시베리아 기단이 한반도를 따라다니다가 눈을 뿌리고 간다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었죠.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밤은 깊어갔고 출출해질 때면 수연은 항상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먹기 힘들었지만 어느새 저도 라면의 매운맛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야식으로 먹는 라면의 맛은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라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첫 눈이 왔던 날이 떠올라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저는 너무 신이 나서 밖으로 나가자고 했죠. 수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데이터 작업을 미루고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캠퍼스에 쌓인 하얀 눈을 보며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수현은 제 모습을 보며 웃어주었죠. 한참을 밖에서 놀다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수현은 한국에서는 첫눈과 함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그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연구 데이터는 쌓여갔고 우리의 마음도 쌓여갔어요. 폭설 예측 모델을 만들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수현은 제가 모르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하나씩 알려주었고 저는 그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겨울 우리는 대관령으로 폭설 현장 조사를 갔어요. 그날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던 날이죠. 한반도 폭설 패턴 연구를 위해 대관령 기상관측소를 방문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관측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도로가 통제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할 수 없이 근처 산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는데 날씨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산장 안은 몹시 추워졌어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담요를 몇 겹으로 둘러싸도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주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냄새인지 몰라 걱정했는데 수현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산장 주인이 비상용으로 보관해둔 재료들로 간신히 만든 거였죠. 수현은 김치찌개가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고 설명했어요. 추운 날씨에 이만한 게 없다면서 조심스레 한 숟가락을 떠서 건네주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매콤하고 시원한 국물 맛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저를 보며 수현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면서 장난스레 놀렸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그릇을 더 먹었어요. 그날 밤 수현은 김치찌개에 얽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적 아플 때면 어머니가 꼭 끓여주셨다고 해요. 감기도 금방 낫고 기분도 좋아진다면서요. 그 말을 듣자 왠지 모를 따뜻함이 가슴 깊이 번져왔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눈은 계속 내렸어요. 산장 주인은 도로가 뚫리려면 하루는 더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걱정되는 기색을 보이는 저를 향해 수현은 씩 웃으며 또 김치찌개를 끓이겠다고 했죠. 이번에는 제가 주방 보조를 자처했어요. 수현은 김치를 썰고 두부를 넣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눈물이 나서 울상을 짓는 제 모습에 수현은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죠. 그렇게 함께 만든 두 번째 김치찌개는 첫날보다 더 맛있었어요. 수현은 제가 한국인의 입맛을 가졌다며 농담했습니다. 이제껏 오랜 시간을 미국식에 길들여 있었는데 한국 음식을 먹고 난 후 한국 입맛이 되기까지는 정말 얼마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한식이야말로 세계적인 음식이란 느낌이 들 정도죠. 그렇게 이틀간의 고립은 오히려 축복이 되었어요. 평소라면 나누지 못했을 이야기들을 나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치찌개라는 특별한 추억이 생겼죠. 산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밖을 내다보니 군인들이 도로를 치우고 있었어요. 육군 부대에서 제설 작업을 지원 나온 거였죠. 수현은 제게 한국 군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늘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하나 둘 모여들어 군인들과 함께 제설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도 돕고 싶다고 했더니 수현은 처음엔 너무 춥고 고생일 거라며 말렸어요. 하지만 저렇게 군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묵묵히 눈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 돕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시카고에서도 이런 경험이 많다고 하자 결국 함께 밖으로 나갔죠. 눈을 치우는 작업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무릎까지 쌓인 눈은 무거웠고 찬 공기는 폐 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에 힘이 났죠. 군인들은 제가 외국인인 걸 신기해하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손이 점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습기가 차면서 오히려 더 추워졌죠. 손가락이 뻣뻣해져서 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수현이 제 모습을 발견했나 봅니다. 급하게 달려와서는 제 손을 잡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제 손을 보더니
작업을 멈추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수현은 잠시 어디론가 달려갔다가 돌아왔어요. 손에는 하얀색 조그만 주머니 같은 게 들려 있었죠. 한국의 핫팩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라 신기해하는 제게 수현은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작은 주머니를 흔들자 신기하게도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현은 제 차가운 손을 감싸며 이 손을 평생 녹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죠. 핫팩의 온기보다 더 따뜻한 건 수연의 그 한마디였어요. 뺨이 빨개진 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수연도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제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서 있다가 우리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수연이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마다 새 핫팩을 건네주었고 제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쉬어가자고 했죠.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도로가 완전히 뚫렸어요. 마을 주민들은 모두에게 따뜻한 술과 음식을 건네주었습니다. 군인들과 우리는 하루 동안의 고생을 잊은 채 웃음꽃을 피웠죠. 하얀 입김 속에서 수연이 건네준 따뜻한 핫팩과 더 따뜻했던 그의 마음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지만 또 가장 따뜻했던 날이었어요. 대관령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데이트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매일 밤 남산 기상관측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죠. 관측소는 도시의 불빛이 한눈에 들어오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저를 처음으로 찜질방으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대중몽용 문화가 낯설어서 망설였지만 수연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가봐야 한다고 했죠. 지하에 있는 찜질방에 들어서자 독특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찜질방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노란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처음엔 민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평등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주말에는 버스를 타고 서울 구경을 다녔어요. 복잡한 버스 안에서 수연은 항상 저를 위해 자리를 양보했고 곳곳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명동에서의 시간이에요. 그날 우연히 거리에서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죠. 수현은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한다고 했어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국민 여가수라고 하면서 말이죠. 수연의 도움으로 가사를 하나하나 해석해봤는데 너무 절절하고 슬픈 노래더라고요. 그치만 수연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니 저도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수연에게 불러줘야겠다 생각하기도 했죠. 그때 우리 두 사람은 정말 어디든 꼭 붙어 다녔어요. 연구를 하다가도 관측소 옥상으로 올라가 별을 보곤 했어요. 수현은 한국의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시카고에서 보던 밤하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게 특별하게 느껴졌죠. 주말이면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버스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덕수궁의 화려한 건축물을 구경하고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수현은 늘 완벽한 가이드였어요. 찜질방은 어느새 우리의 단골 장소가 되었죠. 필요할 때면 찾아가서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식 계란과 식혜의 맛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관측소에서의 마지막 밤 근무 때 수현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선의 CD와 함께 작은 편지를 건네주었죠. 지금도 제 연구실 한쪽에는 그 CD가 놓여져 있어요. 하지만 그와 헤어진 후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눈물이 왈칵 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땐 평생 수연과 함께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수연의 군입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거죠. 입대 통지서를 받은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입대 날이 다가오면서 수연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데이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수연은 제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한복 가게로 데려갔어요. 하늘빛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를 고르면서 제가 입으면 예쁠 거라고 수줍게 말했죠.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산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저물기 시작할 때였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채 전통 가옥들 사이를 거닐었죠. 수현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열심히 제 모습을 담았습니다. 노을빛 아래 찍은 그 사진들은 지금도 제 보물이에요. 저녁이 되자 수현은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찌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아주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수현이 군대 간다는 말에 특별히 더 많은 고기를 넣어주셨죠. 식사를 하면서
수연은 군대에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편지를 자주 쓰겠다고, 훈련소에서 수료식이 있을 때 꼭 와달라고 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논산까지 따라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남산 정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수연은 제게 긴 편지를 건넸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으라고 했죠. 저는 매일 편지를 쓰고 면회도 자주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논산훈련소에서 수연을 데려다주고 입소하기 전 수연은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손을 흔들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싶을 때마다 사진을 보라며 건넨 폴라로이드 사진들을 품에 안은 채 저는 긴 시간을 기다릴 준비를 했죠. 그렇게 우리의 이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 떠난 후에도 저는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려 노력했어요. 아침이면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녁이면 한국어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특히 폭설 예측 모델 연구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수연에게 편지를 썼어요. 오늘 발견한 재미있는 데이터 패턴부터 한국어로 새로 배운 단어까지 사소한 일상을 모두 담았죠. 편지를 쓸 때면 마치 수연과 대화하는 것 같아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답장이 오는 날은 온종일 행복했어요. 아침에 우편함을 열어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죠. 서툰 영어로 쓴 편지를 읽으며 웃다가도 군대 생활이 힘들진 않을까 걱정되어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수연의 편지에 훈련소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까까머리가 된 모습이 낯설면서도 귀여웠죠. 그 사진을 책상 앞에 두고 매일 보며 더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전화통화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고작 3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할 말을 메모해가며 기다렸죠. 통화가 끝나고 나면 못다한 이야기들을 다시 편지에 담았습니다. 수연의 편지는 항상 책꽂이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꽂아두었어요. 힘들 때면 그 편지들을 꺼내 읽으며 다시 힘을 냈죠. 특히 그가 쓴 서툰 영어 문장들은 읽을 때마다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연구실 동료들은 제가 매일 점심시간에 편지 쓰는 걸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편지를 썼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수연이 돌아오는 날이 조금씩 가까워질 테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미국에서 갑작스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과정이 끝났으니 즉시 귀국하라는 거였죠. 대학원 진학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 학기만 더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수연이 군대에 있는 동안 한국의 폭설 데이터를 더 연구하고 싶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제 말투에서 다른 이유를 직감하신 것 같았어요. 결국 어머니가 가족 회의를 위해 서울에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방에 있던 수연의 편지들과 사진들을 보시곤 한숨을 쉬셨어요. 한국 군인과 사귀는 걸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밤새 울면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꿈,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다음 주 비행기 표를 끊었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연에게는 이 사실을 알릴 수조차 없었죠. 마지막으로 남산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수연과 함께 보았던 그 풍경을 혼자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곳에서 찍은 사진들과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수없이 고쳐 쓰고 또 고쳐 썼죠. 눈물로 번진 글씨를 다시 쓰기를 수십 번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추억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약속을 적었어요. 수연이 제대하는 해 그의 생일인 11월 19일에 꼭 다시 만나 저녁을 먹자고요. 그때까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죠. 남산의 그 벤치에서 다시 만나자고 적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우리가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동봉했어요. 남산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나 항상 그대를 이라고 적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일찍 수연의 부대로 편지를 붙였어요. 그리고 남산 기상관 측소에 들러 마지막 인사를 했죠. 우리가 함께 근무했던 자리, 우리의 노래를 틀었던 그 공간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으려 했어요. 어느새 봄이 되어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수연이 좋아했던 그 벚꽃을 보며 2년 후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제 손에는 수연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지만 이내 닦아냈습니다. 2년 후 11월 19일 그날을 기다리며 더 단단해지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몰랐죠. 이 이별이 36년이란 긴 시간이 될 줄은요. 하지만 그날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후 저는 기상학 연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박사 과정에 들어가 한반도의 폭설 패턴을 주제로 논문을 썼죠. 부모님은 기뻐하셨지만 사실 그건 수연과의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한 저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눈치채셨는지 시카고로 돌아온 후 부모님은 계속해서 제게 선자리를 권하셨어요. 시카고 의대 교수의 아들이나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 예일대 출신 사업가까지 쟁쟁한 인물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매번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더욱 조급해하셨어요. 딸의 앞날을 걱정하는 어머님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저에겐 이미 소중한 약속이 있었기에 누구도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2년이 되어갈 무렵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한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죠. 어머니도 아버지 간호하시느라 힘들어하셨고 그런 부모님을 두고 한국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수연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너무나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제 도리였기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첫 번째 약속을 놓친 후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매년 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늘 수연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때 용기를 내어 한국에 갔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죠. 그 이후로 연구실에서 밤을 새울 때면 문득 남산 기상관 측소가 떠올랐어요. 누군가 청혼을 해올 때마다 거절했죠. 제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의 약속이 살아있었으니까요. 특히 11월 19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수연의 생일날이면 어김없이 김치찌개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서툴러서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이제는 제법 수연의 맛에 가까워졌습니다. 시카고의 한인식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처음 찾은 한인식당은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죠.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김치찌개를 먹는 모습을 보시더니 한국에서 오래 살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식당은 제 안식처가 되었어요. 가끔씩 찾아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수연과의 추억을 떠올렸죠. 아주머니는 제 사정을 아시고는 가끔 더 많은 김치를 넣어주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에서 우연히 이선희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서 화장실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아주머니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털어놓으면 좀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셨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수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머니와도 점점 가까워졌죠. 매년 11월이면 절 위로해 주셨고 언젠가는 꼭 수연을 다시 만날 거라고 격려해 주셨죠. 아주머니 덕분에 한국의 맛과 정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11월 19일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그날이 되면 시계를 서울 시간으로 맞추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남산의 그 벤치를 떠올렸죠. 혹시나 수연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이름은 기상학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폭설 예측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았고 시카고 기상청의 수석 기상학자가 되었죠. 그러다 지난해 가을 우연히 한국의 AI 기반 폭설 예측 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읽었어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라는 걸요. 36년 만에 처음으로 11월 19일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수연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토록 그리워하던 우리의 추억만이라도 떠올릴 수 있길 바라며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36년 전 김포공항에서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자동 출입국 심사대 로봇 안내원 등 첨단 시설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도 달라졌어요. 88년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공항철도가 있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도 전혀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직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서둘러 남산으로 향했어요. 11월 19일은 내일이었지만 미리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마구 뛰었죠. 36년 전에 그 설렘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앤서울 타워였어요. 88년에는 없던 거대한 타워가 남산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자주 걸었던 산책로는 그대로였고 벤치도 같은 자리에 있었죠. 나무들은 더 크게 자랐지만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특히 반가웠던 건 그 김치찌개 가게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36년 전 수현과 마지막으로 들렀던 그곳이 그대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때의 냄새가 그대로 났습니다. 가게 안은 리모델링을 했지만 구조는 그대로더군요. 저희가 앉았던 구석자리 테이블도 여전했어요. 주인은 바뀌었지만 김치찌개 맛은 똑같았습니다. 36년간 제가 찾은 그 맛이 바로 이거였다는 걸 첫 숟가락에 알 수 있었죠. 남산 기상관 측소도 찾아갔어요. 건물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 위치는 그대로였죠. 현대적인 장비들 사이로 옛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을 먹기로 한 약속이었지만 일찍부터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더욱 떨렸어요. 혹시 수연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36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도 저처럼 이 약속을 기다려왔을까요? 벤치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서울은 변했지만 남산의 바람만은 그대로였어요. 36년 전 수연이 제 손을 잡아주던 그때의 바람처럼 차갑고도 따뜻했죠. 그런데 역시나 그 약속을 기억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늘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달라진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어요. LED 조명으로 반짝이는 거리들은 36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화려했죠. 하지만 제 눈은 계속해서 그 벤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자 이내 누군가 천천히 벤치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가 희끗한 한 남자가 서 있었죠. 믿을 수 없었죠. 그건 수연이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눈이 동그래졌고 수연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죠. 36년 전 한복을 입고 찍었던 그 사진이었어요. 제 눈에는 눈물이 왈칵 차올랐고 수연은 이제라도 왔으니 됐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마치 옛날 모습 그대로였어요. 한참을 우는 저를 달래고 나서야 수연은 제대 후 지난 36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왔다고 했죠. 매년 자신의 생일이면 이 벤치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해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산 기상관 측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관측소에서 일하면 혹시라도 제가 돌아올 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대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일했던 자리를 바라보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제 논문을 모두 모아두었다는 거예요. 시카고 기상청의 폭설 예측 시스템에 대한 연구부터 최근의 논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었죠. 제 이름이 적힌 논문을 읽을 때마다 그리움이 더했다고 했습니다. 수현은 지갑에서 또 하나의 사진을 꺼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겨울날 찍은 폴라로이드였죠. 색이 바랬지만 그날의 설렘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매일 이 사진을 보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연 역시 저처럼 매년 11월이면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대요. 제가 처음 맛보았던 그날처럼 끓이려고 노력했다고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맛은 달라졌지만 그리움의 농도는 더 진해졌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제 부모님의 반대로 돌아갔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대요. 대신 제가 성공한 학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남산 엔타워가 생기고 서울이 변해가는 동안에도 수연은 이 자리를 지켰어요. 첫눈이 올 때면 더욱 그리워졌다고 했죠.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겨울이 떠올랐기 때문이래요. 말을 마친 수연은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36년간 매년 11월 19일마다 써왔던 편지였죠.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모두 모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첫눈은 계속 내렸고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36년이란 시간이 마치 어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따뜻했죠. 마지막으로 수연이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36년 전 그때처럼 하얀 핫팩이었습니다. 수현은 여전히 내 차가운 손을 녹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림도 그리움도 없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남산에서 36년 전의 약속이 이뤄진 거죠. 첫눈하면 첫사랑이 떠오르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이어진 사랑이 가능하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런 사랑은 어쩌면 일생에 몇 번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사람의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